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남자 정주영 회장, 그리고 새만금의 기적 정의선 회장. 1998년 대한민국이 IMF 외환 위기로 무너지던 그 해 소떼 1001마리가 판문점을 넘었습니다. 소떼가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한 남자가 직접 그 소떼를 끌고 갔습니다. 83세의 노인,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소떼 앞에 섰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소를 가져가십니까? 그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어릴 때 아버지 소를 팔아서 가출했습니다. 그 빚을 갚으러 갑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고요?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 대한민국 경제 기적의 살아있는 상징. 오늘 정석경제학에서는 이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정신이 어떻게 새만금이라는 땅에 살아 숨쉬고 있는지, 그리고 그의 손자뻘인 정의선 회장이 그 정신을 어떻게 이어받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고 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1915년 강원도 통천군, 조선시대가 끝난 지 얼마 안 된 그 시절, 가난한 농가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형제가 8, 먹을 것이 늘 부족했습니다. 학교는 보통 학교, 지금의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였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정주영이었습니다. 어린 정주영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 논밭에 나갔습니다. 아버지 소를 끌고 나가 밭을 갈았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일하고 저녁을 먹고 또 잠들고 또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의 눈에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같은 논밭, 매일 같은 하루, 이렇게 살다가는 아버지처럼 할아버지처럼 평생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16살 어느 날 새벽, 정주영은 아버지 몰래 소 한 마리를 팔았습니다. 70원. 그 돈을 들고 서울로 도망쳤습니다. 아버지한테 들켜서 2번 잡혀왔습니다. 그래도 또 도망쳤습니다. 3번째 도망칠 때 드디어 서울에 눌러 앉았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최대 기업 현대그룹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 소 한 마리에서 서울에 온 정주영, 처음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쌀집 배달부였습니다. 쌀포대를 쥐고 서울 골목골목을 누볐습니다. 무거운 쌀포대, 가파른 골목길,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그런데 정주영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배달을 빨리 끝내면 쌀집 장부를 볼 수 있다. 장부를 보면 사업을 배울 수 있다. 그는 배달을 끝내고 주인 몰래 장부를 들여다봤습니다. 어떻게 물건을 사고 어떻게 파는지, 이익이 어디서 나는지. 쌀집 배달부가 경영학을 독학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정주영은 스스로 쌀집을 차렸습니다. 경성에서 꽤 성공한 쌀 가게. 그런데 일제강점기 시대, 일본이 쌀 배급 통제를 하면서 쌀 장사가 막혔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고요?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자동차 수리점, 아도 서비스. 1940년대 서울에서 자동차를 고치는 가게. 이것도 잘 됐습니다. 그런데 또 일제가 강제로 군수물자 공장으로 넘겨버렸습니다. 또 망했습니다. 여기서 포기했냐고요? 아닙니다. 정주영이 나중에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실패를 본 적이 없다. 다만 또 다른 시작을 만났을 뿐이다. 1947년 해방 직후의 혼란스러운 대한민국, 정주영은 현대토건사를 설립합니다. 나중에 현대건설이 되는 회사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잘 됐냐고요? 천만에요. 자금도 없고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었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정주영의 뚝심 하나뿐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터졌습니다. 모든 게 다 파괴됐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면 복구가 시작됩니다. 복구는 건설입니다. 정주영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전쟁 중에도 미군 부대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폐허 속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돈 받기도 어렵고 자재도 부족하고 인부도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겨울, 경기도 어딘가의 공사 현장, 인부들이 돈도 못 받고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정주영이 직접 현장에 나왔습니다. 인부들 옆에 앉았습니다. 같이 손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먹겠다고 한 적 없다. 여러분 먼저다. 그날 인부들이 받은 것은 돈이 아니라 정주영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부들은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정주영 경영의 핵심이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사람을 붙잡는 능력, 진심이 그 무기였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로 전 세계가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오일 쇼크는 대한민국에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중동 산유국들이 석유 수익으로 어마어마한 건설을 시작한 겁니다. 사막에 도로를 깔고 항구를 짓고 도시를 세웁니다. 현대건설이 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사막에서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기술도 없는데 무슨 수로 수주합니까?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일합니까? 정주영의 대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해보기는 했습니까? 그는 중동으로 날아갔습니다. 50도가 넘는 사막 한가운데서 직접 현장을 보고 직접 발주처를 만나고 불도저로 길을 닦고 항구를 짓고 아파트를 세웠습니다. 당시 중동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대한민국 노동자가 몇만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최대 17만 명. 그 17만 명이 사막에서 번 달러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종잣돈이 됐습니다. 포스코 제철소, 경부고속도로, 이 모든 것의 자금이 어디서 왔냐면 중동 건설 외화에서 왔습니다. 정주영이 사막에 심은 씨앗이 대한민국 전체를 먹여 살렸습니다. 폐유조선으로 바다를 막다. 서산 간척지의 전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바다 이야기입니다. 1984년 충청남도 서산, 정주영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여기 바다를 막겠다. 서산 간척 사업. 바다를 막아서 농지와 산업용지를 만드는 대형 토목공사. 전문가들이 머리를 싸맸습니다. 마지막 물막이 구간이 너무 어렵습니다. 마지막 방조제 끝 구간. 조류가 엄청나게 빠른 곳이었습니다. 콘크리트 블록을 던지면 조류에 쓸려갔습니다. 돌을 쏟아부어도 다 떠내려갔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무너졌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때 정주영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눈을 부릅뜨고 현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폐유조선 가져와. 폐유조선. 더 이상 쓰지 않는 낡은 유조선. 길이가 200m가 넘는 거대한 배. 엔지니어들이 어리둥절했습니다. 배를 어디다 쓰십니까? 정주영이 대답했습니다. 배로 바다를 막는다. 거대한 폐유조선 2척을 끌고 왔습니다. 그 배들을 물막이 구간에 집어넣었습니다. 배가 물을 막았습니다. 그 사이에 돌을 쏟아부었습니다. 방조제가 완성됐습니다. 전 세계 토목 역사에 없던 공법, 대한민국 현대건설이 최초로 한 방법, 네덜란드 엔지니어들이 보러 왔습니다. 간척의 나라 네덜란드가 한국한테 배우러 온 겁니다. 이것이 정주영 회장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사람, 세상에 없는 방법을 직접 만드는 사람. 여기서 새만금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1991년 노태우 정부가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시작합니다. 총 길이 33.9km.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 네덜란드의 자위더르 방조제 32.5km를 뛰어넘는 길이. 이 공사에 세계 건설사가 참여했습니다. 대우건설, 대림산업, 그리고 현대건설이 맡은 구간이 2호 방조제였습니다. 가력도에서 신시도를 잇는 9.9km. 4개 방조제 구간 중에서 가장 깊고, 가장 어렵고, 가장 조류가 강한 구간. 왜 현대건설에 맡겼냐고요? 서산에서 폐유조선으로 바다를 막은 그 노하우, 바다와 싸워 이긴 그 기술. 현대건설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키운 현대건설이 새만금 방조제에서 또 다른 기적을 썼습니다. 해상 매립, 연약 지반 처리. 새로운 공법이 나올 때마다 현대건설이 먼저 적용하고 타사가 따라왔습니다. 설계 문제를 먼저 발견한 것도 현대건설. 소수의 인원으로 가장 어려운 구간을 완공한 것도 현대건설. 정주영이 서산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정신. 그 정신이 새만금에서 또 한 번 살아났습니다. 잠깐 멈추고 정주영 회장의 진짜 유산을 짚어봐야 합니다. 그가 남긴 것이 뭔지 아십니까? 현대그룹?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정주영 회장이 진짜 남긴 것은 정신입니다. 첫째, 이봐, 해봤어? 그의 가장 유명한 말입니다. 누군가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 정주영은 반드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봐,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말하지 마라. 시도해봐야 안다. 실패해봐야 방법을 찾는다. 이 정신이 현대를 만들었습니다. 둘째,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가 평생 입버릇처럼 한 말입니다. 쌀집이 망해도 실패가 아니다. 자동차 수리점을 빼앗겨도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시련일 뿐이다. 시련은 더 강한 나를 만드는 재료다. 정주영의 삶 자체가
이 말의 증명이었습니다. 셋째, 창의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힘이다. 돈이 없으면 방법을 만든다. 기술이 없으면 배운다. 불가능하면 세상에 없는 방법을 만든다. 폐유조선으로 바다를 막은 것이 이 정신입니다. 여기서 잠깐 정주영 회장이 어떻게 하루를 살았는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성공 비결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 5시, 정주영 회장이 눈을 떴습니다. 공사 현장 사람이었던 그는 늦잠이라는 단어를 몰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소를 끌고 밭에 나가던 습관, 그 습관이 80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신문을 3개씩 읽었습니다. 경제지, 일반지, 그리고 해외 동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하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갔습니다. 회장이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임원들이 회의실에 앉아 보고서를 읽을 때 정주영 회장은 현장에 있었습니다. 직원들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어제 뭐가 문제였어?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했어? 현장에서 얻은 정보가 회의실 보고서 10장보다 낫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또 다른 습관, 약속을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 날짜 하루도 안 넘겼습니다. 집을 팔아서라도 약속 날짜를 지켰습니다. 왜요?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다. 하지만 신뢰가 있으면 돈은 저절로 온다. 이것이 정주영 회장의 신념이었습니다. 잠깐 숫자로 정주영 회장의 공로를 정리해 봅시다. 현대건설이 중동에서 수주한 공사 규모, 1970년대부터 80년대 사이 총 수백억 달러 규모. 이 돈이 대한민국에 들어왔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참여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달리는 그 고속도로,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 소나타, 그랜저, 아반떼, 전 세계에서 팔리는 현대차의 고향이 울산입니다. 현대중공업, 세계 최대 조선소,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배들이 울산 조선소에서 태어났습니다. 포항제철, 지금의 포스코, 정주영은 직접 포항제철 설립에 관여했습니다. 대한민국 철강, 자동차, 조선, 이 3가지 주력 산업의 뿌리에 정주영의 현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반 위에 지금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물론 정주영의 인생이 성공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현대그룹도 흔들렸습니다. 기아차를 인수하겠다고 나섰다가 결국 무산되고 현대그룹 계열사들이 하나씩 분리됩니다. 더 큰 아픔은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막내 아들 정모헌 회장이 2003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보다 앞서 2001년 정주영 회장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86세,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전해집니다. 나는 후회가 없다. 한번 살면서 최선을 다했다. 다음 세대가 더 잘할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2001년 정주영 회장이 돌아가시고 현대그룹은 현대차그룹, 현대중공업그룹 등으로 분리됩니다. 현대차그룹을 이끌게 된 것이 정몽구 회장, 그리고 그의 아들 정의선 회장입니다. 정의선 회장은 정주영 회장의 손자입니다. 손자가 어떤 사람인지 보겠습니다. 2020년 현대차그룹 회장에 오른 정의선 회장. 그가 가장 먼저 한 대형 결정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였습니다. 로봇 회사 1조 원이 넘는 인수 금액. 사람들이 또 말했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왜 로봇을 삽니까? 본업이나 잘하지. 할아버지 정주영도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건설 회사가 왜 배를 만듭니까? 건설이나 잘하지.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현대중공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정의선 회장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했습니다. 할아버지의 DNA가 손자에게 흘렀습니다. 이봐, 해봤어? 이 정신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6년 2월 27일 전북 군산 새만급 컨벤션 센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 있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서 있었습니다. 양해각서 체결. 현대차그룹이 새만금의 9조 원을 투자한다. AI 데이터 센터, 로봇 공장, 수소 플랜트. 이 협약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이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께서도 자랑스러워하실 것입니다. 이 말이 왜 나왔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정주영 회장이 현대건설로 새만금 2호 방조제를 지었습니다. 그 땅에 손자 정의선이 9조 원을 투자합니다. 할아버지가 땅을 만들었고 손자가 그 땅에 미래를 심습니다.
자, 그러면 새만금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들어오는지 제대로 이야기해 봅시다. 총 투자금 9조 원, 5년 계획. 숫자만 보면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AI 데이터 센터. 투자금 5조 8천억 원. 이게 그냥 서버 창고가 아닙니다. 현대차가 엔비디아로부터 확보한 최신 블랙볼 GPU 5만 장. 이 칩들이 새만금 데이터 센터에 들어갑니다. 블랙웰 GPU 하나의 가격이 수천만 원이 넘습니다. 전 세계 기업들이 줄 서서 사도 못 구하는 칩입니다. 그 칩 5만 장, 증권가 분석에 따르면 이 5만 장의 블랙웰로 테슬라가 수년간 쌓아온 자율주행 AI 학습 인프라 수준에 현대차가 단숨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 자율주행의 대명사. 그 테슬라를 새만금 데이터 센터 하나로 따라잡는 겁니다. 이 데이터 센터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현대차 전 세계 수백만 대의 자동차가 매일 달리면서 수집하는 주행 데이터. 그 데이터가 새만금으로 모입니다.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차 한 대가 하루에 만드는 데이터가 수 테라바이트. 그것을 처리하고 분석하고 AI를 학습시킵니다. 그리고 아틀라스 로봇이 현장에서 수집한 움직임 데이터, 공장 자동화 설비가 만드는 생산 데이터. 이 모든 것의 두뇌가 새만금에 자리 잡습니다. 완공 목표 2029년. 그날부터 새만금은 현대차 미래 사업 전체의 심장이 됩니다. 둘째, 로봇 제조 및 부품 클러스터 4천억 원. 연간 3만 대 규모의 로봇을 생산합니다. 3만 대가 얼마나 큰 규모냐고요. 지금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연간 수천 대 수준입니다. 3만 대면 전 세계 로봇 생산량을 단숨에 바꿔놓는 숫자입니다. 어떤 로봇이 나옵니까? 물류 창고에서 짐을 나르는 자율 이동 로봇, 공장에서 사람 옆에서 일하는 협동 로봇, 그리고 앞으로는 두 발로 걷는 아틀라스 같은 휴머노이드도 이 공장에서 태어날 계획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로봇 파운드리 기능입니다. 파운드리가 뭔지 아십니까? 반도체에서 TSMC처럼 다른 회사의 설계를 받아서 대신 만들어주는 공장입니다. 현대차가 새만금의 로봇 파운드리를 열면 전 세계 중소 로봇 스타트업들이 설계는 자기가 하고 생산은 현대차 새만금 공장에 맡길 수 있습니다. 반도체에서 TSMC가 세계를 지배하듯 현대차가 로봇 생산에서 그 역할을 노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대차 자동차 협력사들이 이 생태계에 들어옵니다. 모터, 감속기, 센서를 만들던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로봇 부품 회사로 전환합니다. 자동차 시대의 부품 산업이 로봇 시대의 부품 산업으로 진화합니다. 새만금이 그 전환의 무대입니다. 셋째, 그린 수소 생산 설비. 새만금 서해안에는 해상풍력과 태양광으로 2030년까지 원전 7기에서 10기에 맞먹는 10GW 규모의 재생에너지가 깔립니다. 그 전기로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만듭니다. 이것이 그린 수소입니다.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청정 수소. 이 수소가 어디로 갑니까? 전북 완주군 현대차 전주 공장. 여기서 수소 트럭, 수소 버스가 생산됩니다. 새만금에서 만든 수소가 완주 공장으로 공급됩니다. 그 수소 트럭이 또 전국 수소 충전소를 누비며 대한민국 수소 경제의 혈관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배에 실어 일본으로, 독일로, 중동으로 대한민국 그린 수소가 세계로 수출되는 날, 새만금이 그 출발점이 됩니다. 정의선 회장이 직접 말했습니다. 새만금을 수소 수출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정주영 회장이 중동에서 건설 수출로 달러를 벌었다면 정의선 회장은 새만금에서 수소를 수출해 세계를 먹여 살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두뇌가 로봇 공장의 팔다리를 움직이고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가 데이터 센터를 돌리고 그 전기에 남는 부분이 수소로 저장되어 세계로 나갑니다. AI, 로봇, 수소,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미래 산업 생태계, 여의도 140배의 그 넓은 새만금 땅 위에서 한꺼번에 가동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협약식에서 말했습니다. 새만금은 누구나 일상에서 로봇을 편리하게 사용하는 미래 도시로 거듭날 것이다. 미래 도시,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그 설계도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비교를 해봅시다. 정주영 회장의 서산 간척지, 바다에서 농지와 산업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시대가 원하는 것이 중공업이었습니다. 철강, 조선, 자동차. 정의선 회장의 새만금,
바다를 막아 만든 그 땅 위에 AI 데이터 센터와 로봇 공장을 짓습니다. 시대가 원하는 것이 AI와 로봇입니다. 할아버지는 중공업으로 대한민국의 1세대 경제 도약을 이끌었고, 손자는 AI와 로봇으로 대한민국의 2세대 도약을 이끕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세상에 없는 방법을 직접 만든다. 정주영 회장 이 폐유조선으로 바다를 막았듯, 정혜선 회장 이 블랙웰 GPU 5만 장으로 AI 두뇌를 심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삶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세 가지 질문으로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질문, 이봐 해봤어? 인생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 앞에서 먼저 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해보지도 않고 포기했습니까? 정주영은 중동 사막공사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해봤습니다. 됐습니다. 정주영은 대한민국의 세계 최대 조선소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해봤습니다. 됐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물어봐야 합니다. 이봐 해봤어? 두 번째 질문, 이것이 시련인가 실패인가? 살다 보면 넘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시련입니까? 아니면 실패입니까? 시련은 끝이 아닙니다. 시련은 더 강해지는 과정입니다. 정주영은 쌀집이 망해도, 자동차 수리점을 빼앗겨도, IMF 위기가 와도 그것을 시련이라고 불렀습니다. 실패라고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 내가 지금 내 사람을 위하고 있는가? 정주영의 경영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 직원을 먼저 챙겼습니다. 사막 현장에서 생수를 현지 노동자와 나눠 마셨습니다. 추운 공사 현장에서 인부들 옆에 앉아 손을 풀었습니다. 내 사람을 챙기는 사람에게 그 내 사람들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현대로 만든 힘이었습니다. 가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정주영 회장이 지금 살아 계신다면, 2026년 새만금을 보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바다를 막아 만든 그 땅에 AI 로봇 공장이 들어선다고? 허허, 잘됐군. 잘됐어. 그리고 손자 정의선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의선아, 잘하고 있다. 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집안이 두려워서 멈춘 적이 있더냐. 이재명 대통령이 협약식에서 한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정주영 회장께서 자랑스러워하실 것입니다. 새만금 구조 투자. 이게 단순히 현대차 한 기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북 지역 청년들의 이야기입니다. 새만금 AI 데이터 센터에서 일할 AI 엔지니서, 로봇 공장에서 로봇을 만들 기술자, 수소 플랜트를 운영할 에너지 전문가. 이 일자리들이 서울이 아닌 전북에서 생깁니다. 전북 청년이 서울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고향 새만금에서 세계 최첨단 기술을 다룰 수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중동에서 번 달러로 대한민국 기반을 닦았듯이 새만금 AI 센터에서 만들어진 기술이 대한민국 다음 세대를 먹여 살릴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정주영 회장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인 학력. 빈손으로 서울에 올라온 소년. 그 소년이 대한민국 최대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사막에 도로를 깔고, 바다를 막아 땅을 만들고, 세계 최대 조선소를 세우고, 그가 가진 것이 무엇이었냐? 돈이 아니었습니다.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학벌이 아니었습니다. 이봐 해봤어 라는 정신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이 지금 새만금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정주영이 만든 땅에 정주영의 손자가 미래를 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세대를 넘어서, 가난을 넘어서, 불가능을 넘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의선 회장 이야기를 꼭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행동들을 보면 할아버지 정주영 회장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2021년 보스턴 다이나미믹스 인수. 자동차 회사가 왜 로봇을 삽니까? 모두가 말렸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밀었습니다. 2024년 아틀라스 로봇이 공중 연속 제비를 돌았습니다. 빙판 위를 달렸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놀랐습니다. 2025년 엔비디아 젠슨 황과 삼성 이재용 회장과 함께 치킨집에 앉아 맥주를 부딪혔습니다. 대한민국이 블랙홀 GPU 26만 장을 확보했습니다. 2026년 2월 27일 새만금 9조 원 서명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5년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정의선 회장이 취임한 게
2020년입니다. 고작 6년 만에 현대차를 자동차 회사에서 AI, 로봇, 수소 복합 미래 기업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정주영 회장이 소 한 마리로 시작해서 30년 만에 세계적 기업을 만들었다면 손자 정의선 회장은 6년 만에 현대차의 DNA를 완전히 새로 썼습니다. 그로부터 70년, 지금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5천 달러가 넘습니다. 67달러에서 3만 5천 달러, 500배 이상 성장. 전 세계 역사상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경제학자들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 기적의 첫 번째 축이 정주영 회장 내 현대건설이었습니다. 중동의 사막, 서산의 바다, 새만금의 방조제, 그 땀과 뚝심이 기적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초 위에서 정의선 회장이 다음 기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AI, 로봇, 수소, 새만금. 여러분, 우리는 기적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정주영이 소 한 마리로 서울에 올라왔던 그 나라, 사막에서 땀을 흘리며 달러를 벌었던 그 나라, 폐유조선으로 바다를 막았던 그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새만금에서 또 하나의 불가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패권, 로봇 생산의 허브, 그린 수소 수출국, 이것이 가능하냐고요? 정주영 회장이라면 이렇게 물으셨겠죠. 이봐, 해봤어? 대한민국은 항상 해봤습니다. 그리고 항상 해냈습니다. 새만금도 해낼 겁니다. 정의선 회장이 해낼 겁니다. 대한민국이 해낼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나라에서 태어난 이유이고, 그것이 정주영 회장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입니다. 앞으로 정석경제학 채널에서는 더 많은 국제 경제 이슈를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긴 시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